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의 반등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폭이 지금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정도는 사실 하루하루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웨이 제재 사태 이후로 중국 쪽에서도 히토류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온 뒤에 우리나라의 히토류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양 국가가 하나씩 지금 카드를 꺼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쪽이 큰 타격을 당연히 화웨이 때문에 입기도 했었는데 우리 시장도 사실 걱정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반사이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우리 시장을 매수를 해줍니다. 삼성전자 급등하고 있고요. 화웨이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기타 전기, 전자, 부품 업종들, 소재 업종들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쪽에서 히토류 관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수일 내로 또 실제로 가시화가 될 것이냐,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제한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둘씩 카드를 또 주고받다 보면 변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시장에서 지금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래소 쪽은 운송장비 제약업종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많이 밀리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 소식이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거래소는 셀트리온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만 보면 급락을 면했고요. 오히려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미국 쪽보다는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해 증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웨이 사태는 어떤 변수를 낳을지 그리고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는 언제쯤 가시화가 될 수 있을지 이로 인해서 양 국가가 또 주고받을 여러 가지 카드는 무엇인지 미국 쪽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제외하고 중국 쪽에 이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떤지 펀더멘탈까지 일부에서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들어 수출이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수출이 25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추세라면 이번 달 수출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수출은 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증권거래세가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오는 30일부터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장 주식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 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로 코스닥은 0.3%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씩 낮아지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는 미국이 히토류 수입의 약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히토류가 무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의 히토류 기업 시찰이 이 미국의 히토류를 보복 조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한행컴퍼니에서 MBK 파트너스와 우리금융 컨소시엄으로 변경됐습니다. 롯데지주는 공시를 통해 한행컴퍼니의 배타적 우선 협상 기간이 끝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2070선 회복을 합니다. 15포인트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홀로 매수하고 있다 나오는데 생각보다 지수가 강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죠. 장중에 2075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2050선은 견고하게 지키고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혼자 사줍니다. 940억 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전기 전자 업종 삼성전자 쪽에 거의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나 기타 업종들에 지금 분산돼서 오고 있긴 한데 크진 않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화웨이 반사이익에 대한 소식에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기관 개인 팔고 있는데 기관은 금융투자 쪽의 매도가 803억 원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이 정도 급등 오랜만이죠. 3.69%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 하락에서 지금 상승 전환했고요. 현대차만 소외받습니다. LG화학 시총 5위로 올라왔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이 3.46%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18만 원대도 위태위태한 모습이고요. 신한지주 올라가고 나머지 세 종목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송장비 업종들은 오늘 조정이 좀 생각보다 깊게 나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LG생명부터 KB금융까지도 모두 소폭씩 올라오는 가운데 네이버, 삼성물산 빠지고 네이버의 낙폭이 꽤 큽니다. 11만 5천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다음 살펴보죠. 자, 코스닥도 703포인트입니다. 일단 700포인트대는 견조하게 지켜주는데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장 초반에 707 그리고 700까지 밀렸다가 다시 706까지 올라갔다가 703. 일단 변동폭이 꽤 큰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과 개인이 삽니다. 오히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외면하고 있고요. 기관 주체 가운데에서는 연기금만 310억 원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소식 들려오면서 지금 6만 원대까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외하면 나머지 다 올라갑니다. CJNM, 신라젠, 헬릭스미스, 포스코케미칼까지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HLB도 5%대에 7만 원 바로 회복하면서 급등 나오고요. 펄어비스도 급등 나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 빠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지니 제약도 같이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슈젤도 조정이 좀 나오면서 40만 원 무너졌습니다. SFA도 빠지고요. 하지만 제넥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까지 올라갑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면 살짝 조정이 나옵니다. 큰 폭의 조정은 아니고요. 90전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합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이 기분 좋게 올라주고 있긴 합니다. 내릴 것으로 예측도 되긴 했었는데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장 시작 전만 하더라도 전일 미국장 등의 하락 요인 등에 따라서 좀 약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장전 오전 뉴스상 화웨이 이슈에 따른 일단 화웨이 이슈가 조금 일부 좀 완화되었다라는 소식 등과 더불어서 일단 초반부터 화웨이 이슈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 등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상승을 좀 유도를 하면서 IT 업종의 상승을 오후 들어서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오전 시장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일단 오후 들어서 좀 반등세 다시 한번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이런 화웨이 이슈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 등이 IT 업종에 어느 정도의 투심을 완화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 체감 아직은 반등이다라기보다는 하방을 다지고 있는 장세다라는 점에서 플러스 알파 수익을 어느 쪽에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들게 만드는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불안정한 상황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그 안에서도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는 좀 간략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자산의 유일한 플러스 알파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포진되어 있는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코스닥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변동성이 코스피 대비 큰 점도 있긴 하지만 시장 측면에서도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실적 상향 시그널은 곧 신규 매수 시그널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코스닥 실적 급증한 종목들에 있어서는 이를 피크로 보기보다는 추가 주가 상향의 근거로 작용하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코스닥 ETF 설정액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작년 이들 ETF 설정액이 높아졌고 이는 약 3조 원 수준에 좀 달한다라는 점에서도 코스닥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 일부 삼아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코스닥 1분기 실적 급증한 종목군들 내에서 기회를 계속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안에서는 파트론, 탑엔지니어링, 다우데이터, 도이치모터스 등 이러한 1분기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향후 기대감 등도 있는 회사들을 계속 추려보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서 관심 종목 추려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기업은 실적이다 보니 실적 쪽으로 실체가 있는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볼까요? 네, 일단 좀
관점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모바일 플랫폼 및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 관심 지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뭐 향후 한 1, 2년간 뭐 이런 모바일 관련 플랫폼이라든가 관련주들의 이런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은 사실상 트렌드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 추이만 보더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반한 종목들의 주가 역시도 최근 주가가 좀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를 인구 및 세대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일명 G세대의 좀 부각에 주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온 세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95년생을 전후로 한 이 연령층이 성장하면서 일단 성인 비중이 그러니까 성인 중에 이 G세대의 비중이 50%를 돌파하는 시점이 올해부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뭐 20세부터 59세 사이에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에서 이 세대가 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올해 10%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하면서 2024년도에는 20%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 1995년 이후 세대의 이 부각에 따른 모바일 생태계 영역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이슈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뭐 유튜브로 상징되는 동영상 스트리밍 관련 서비스 그리고 미디어 관련 및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새로운 이런 비즈니스 기회가 계속 창출된다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뭐 에코 마케팅 등의 이런 주가 상승 사례 등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뭐 그 안에서도 뭐 아프리카 TV를 중심으로 한 다나와 그리고 DNC 미디어 등 여러 이런 종목들에 주목을 하시면서 일단 모바일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미디어 컨텐츠들 실적이 그만큼 또 나올 수 있는 여지도 계속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계속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컨텐츠 관련주들 중심으로 한 업종 중심으로 관심 가져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전략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현재 시장 뭐 상방과 하방 모두 제한적이다라는 점으로 가정하시고 뭐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판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좀 대응 전략 그래도 짜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뭐 시장은 좀 위아래가 좀 닫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비록 코스피 지수 뭐 0.6%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간 눌린 그런 지수 하락폭이 있다 보니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하방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상승에 열광하기보다는 향후 주가가 되돌릴 때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 보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일단 크게는 뭐 핀테크라든가 낙폭 과대주 그리고 개별 모멘텀 보유 종목군들에 있어서도 계속 관찰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하방 지지 다지는 구간에서의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라든가 그리고 네이버 이 두 종목은 카카오는 주가 상승이 좀 그간 나왔던 모습 속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오히려 이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 수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DB하이텍 등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관심 기울여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까지 함께 꾸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이슈긴 한데 미국 쪽의 지표 발표도 저희가 지금 잘 봐야 되잖아요. 지표 쪽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들 그리고 내구재 주문 지표가 발표되는데 경제 회복 신호음이 좀 나올까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이번 주에는 뭐 주택 관련 지표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이후부터는 장기 상승 추세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모기지 금리 하락뿐만 아니라 양호한 고용 환경, 여기에 9천만 명 정도가 되는 밀레니엄 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주택 수요자로 부상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밀레니엄 세대라는 것은 82년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미국 전체 인구의 27% 정도를 차지하는 세대들입니다. 이들 세대들이 뭐 인구 구성이나 그리고 인프라 정비가 좀 다양한 미국 안에서도 새로운 소비층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고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화요일 날 4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시장 예상은 534만 건으로 3월보다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목요일 날 발표되는 신규 주택 건수도 시장 예상은 67만 건 정도이기 때문에 3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2017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소득 증가율을 좀 웃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택을 점차 구입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인데요. 앞으로는 수입자재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건축 코스트 상승이 건축회사가 주택 가격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는 3, 4개월 뒤서부터는 미국의 주택 시장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주택 지표 짚어주셨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사실 봐야 되는 지표들도 많고요. 이벤트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주의 깊게 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5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요. 다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부정적인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화 하락 그리고 신흥국 통화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요. 주가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4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로 플러스 2.6에서 마이너스로 돌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마이너스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4월 달에 보잉의 737 맥스 기종이 운항 정지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 때문에 항공기뿐만 아니라 부품의 수주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출하는 감소세가 멈췄고요. 기업들의 재고가 다시 적극적으로 쌓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계속 연착륙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FOMC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사록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 시그널 조금이라도 줄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정치 개입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정치 압력에 굴복했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는데요. 금융정책의 스텝이 꼬여지는 상황을 아무래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은 경기 과열을 좀 부추기고요. 자칫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신뢰도 하락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금리 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일시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핵심 인플레이션이 2%였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1.6%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핵심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214개 항목 중에서 의료비라든지 그리고 항공 운임 쪽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바마 케어가 제정한 뒤에 메디케어라 그래서 공적 의료 제도에서 지급됐던 진료비가 다 동결이 되어 왔지만 2020년부터는 3.2%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의료 서비스 물가까지도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물가를 자극시킬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연준의 사명은 고용 확대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2% 안팎의 물가 상승을 실현하는 것인데요. 정치적 요소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압력이 점점 거세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국가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속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구체적인 속내는 어떤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1%만 낮춘다면은 미국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금리를 인하할 텐데 연준도 내려야 된다는 이런 폭풍 트윗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의 배경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연준에 금리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만큼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실물 경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스스로 자각한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때문인지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60% 가까이 올라갔고요. 또 연내 2번 금리 인하도 현재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현재 46%지만 승자 독식 투표 시스템상 러스트벨트의 지지가 절대적인데 최근 들어와서 이 지역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면은 역사적인 수준까지 쌓여있던 투기적 달러 매수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는 다시 절상 압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주가에도 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는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겠지만 우리 증시나 원화 환율은 다시 정상 과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부분을 다 따지는데 일단 우리 쪽만 보면 호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제 미국 증시 좀 본토 증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5% 정도 파웨이 사태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기업 실적 막바지 지금 발표 중인데 여러 가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소매 기업들의 실적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는데요. 홈데포라든지 백화점 회사인 콜스, 노드스트롬, 그리고 할인점 회사인 TJX, 그리고 가전 양판점 회사인 베스트바이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주에 메이시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의 격화로 인해서 상당한 매도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결산 내용에 따라서는 소매 부분의 매물도 출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 결산 실적과 관련해서는 시장 예상을 상회했을 경우에는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의 90% 이상이 1분기 실적을 마쳤는데요. 순이익 증가율은 시작할 때 마이너스 한 7% 전후에서 현재는 플러스 1% 전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75%가 실적을 예상을 상회했고요. 이는 과거 평균 65%를 크게 넘는 수준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헬스케어라든지 금융업종이 근 10% 가까이 실적이 좋아졌고요. 또 일반 소비재는 한 7%. 반면에 순이익 증가율이 낮아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재, 커뮤니케이션 쪽인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실적 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무역 협상 동향에 아무래도 주가가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기업 실적이 완만하게 간다곤 하는데 지금 불안한 요소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언대로 5월에 팔고 10월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좀 처분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연초 전 세계 증시를 뜨겁게 달가 올렸던 그 주요 이슈는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신호를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현재는 세계 경제 회복 시나리오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혀 정반대 흐름으로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부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이면은 경기 확장 국면이 사상 최대인 120개월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2020년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정점을 찍고 완만한 하락 국면으로 들어서는데
이 사이에 중국이 미국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V자형 경기 회복보다는 L자형 회복 쪽으로 시장이 마음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순조로운 바톤 터치가 어렵다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G2발 동시 불황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서프라이스 인덱스를 보더라도 트럼프 랠리라든지 대규모 감세에 따른 V자형 주가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금 없어진 상태고요. 지금의 서프라이즈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L자형 경기 회복 속에 주가 조정 압력이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길어졌을 경우에는 사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금 확보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다음 주까지는 미중 무역 협의와 관련된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제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은 이제는 주식과 관련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합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담 오사카에서 이 G2 정상 간의 만남을 지금 전 세계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미중 무역 간의 합의가 예측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향후 추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정상 간 대화로 막판의 최악의 사태는 막겠다는 게 미국과 중국의 생각인데요. 하지만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G20 정상회담까지는 무역 합의를 타결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국은 원칙에 관한 문제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미국은 합의문 채택이 불발이 되면은 나머지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7월 중이라도 발효시킬 그런 태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 양측이 서로 관세를 인상을 하면서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전면 대응은 아무래도 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는 부분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요. 8, 9월에는 협상을 마무리 짓는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8, 9월에 전면적인 그 협상 타결이 되기 위해서는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관세 철폐와 시기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미국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되겠고요.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강제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보수파의 반발을 피하면서도 미국이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틀이나 합의 문서에 표현을 담아내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의 수익 규모라든지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 시장의 개방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전을 둘러싼 규제도 미국 요구를 수용해 줘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한두 달 사이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을이 가까이 돼서야 어느 정도 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뭐 오사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기대하고 있긴 한데 무조건적인 기대보다는 이게 찬바람이 다시 불어올 때 가을께까지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